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오늘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았는데요.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국민들의 안보의식도 높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오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는데요. 이 징검다리 연휴 효과가 경제에도 골고루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군 병력과 기갑 장비 부대가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규모 군사 행진이 예정돼 있는데요. 올해는 호국 영웅을 기리는 카퍼레이드가 처음 등장하고요. 또 우리 군의 최신 지상 장비와 전투기 등의 공중 전력까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군사 행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양한데요. 모쪼록 국군 장병들 모두 안전하게 기념행사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서울 도심은요, 세종대로 일대 양방향이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통제되고요. 또 과천대로, 현충로 등도 교통 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도심권으로 이동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해외 농업 소식 살펴보고요. 또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요. 첫 서리를 앞둔 지금 심어야 할 작물과 첫 서리를 늦출 방법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에 답변해 드릴게요. 자,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 있으시면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조윤주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쉽고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대표적인 게 계란인데요. 이 네.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폭등해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등에서 계란 평균 가격이 치솟으면서 계란 품귀 현상 벌어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계란에 들어간 메뉴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심지어 판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미국에서 유통되는 계란 12개 기준인데요. 소비자 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서 28%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이제 계란 가격 추이를 조사를 해왔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한판 가격이 3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환율 고려하면은 네. 3,900원 정도 돌파한 이후에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란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은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데 왜 그런 거예요? 네, 계란 평균 가격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요. 2019년 대비 60% 급등했습니다. 예. 유럽과 인도, 호주 등의 국가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2019년 대비 적게는 50%, 많게는 90%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 첫 번째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꼽힙니다. 미국에서 2022년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 4천만 마리가 살처분됐고요. 또 다른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7월 달까지 3,300만 마리의 상업용 닭이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미국의 양계 농가들의 달걀 수출량 그래서 1년 전과 비해서 2.6% 줄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계란 가격이 올랐고 샌드위치 등 계란 들어간 메뉴를 파는 식당들이 메뉴 가격 올렸을 뿐만 아니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인 그 M사도 계란 부족 때문에 일부 호주 매장에서 계란이 들어간 아침 메뉴 운영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아시죠? 뭐니? 알죠. 아침에 먹는 그거. 네, 계란 들어간 예. 그거 안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네, 그렇죠. 아침에
따끈한 예. 커피 너무 맛있는데 어쨌든 네. 외신들은 소비자들이 비교적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단백질원인 이 계란을 더 이제 많이 찾는 것도 상승 요인이다 밝혔습니다. 다른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계란 많이 찾는 거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사료 가격이 급등한 것도 계란 가격 상승 유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역대급 인플레이션 뭐 지금은 좀 진정되긴 했습니다만 물가가 꽤 높았거든요. 그리고 식료품 전반의 물가도 이제 오르면서 일단 계란 가격이 특히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제 옥수수 가격도 지난주에 조금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과 러시아 서부 지역에 건조한 날씨가 계속될 거다라는 예보가 나오면서 지난주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옥수수 선물 가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생산국인 브라질, 러시아 지역의 가뭄 상태가 심해지면서 이제 이 시카고 상품거래소 선물 가격이 날씨가 반영되면서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건데요. 브라질과 러시아 농부들은 내년 수확량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번 달 말까지는 파종을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브라질 농부들은 11월 달까지 대두를 파종할 수 있긴 합니다만 이기자, 그러니까 두 번 심는 옥수수는 파종 기간이 이렇게 미뤄지게 되면은 수확량이 상당히 많이 줄을 수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 북부 지역은 30년 만에 지금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강의 수위가 점점 낮아져서 마데이라 강의 운송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 강은 곡물과 대두의 주요 운송로인데요. 옥수수의 경우 수출량의 43%, 대두 경우 수출량의 34%를 이 강을 통해서 수출한다고 합니다. 마데이라 강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운송 중단 때문에 전체 수출에는 물론 영향이 없겠습니다만 다른 경로를 이용하면서 물류 비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일본 소식인데요. 농업 직불금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다는데. 네, 그렇습니다. 야마구치현에 있는 후타가 이 지구가 다면적 기능 직불금 받으면서 여기 이제 활동하는 조직이 있다고 하는데요. 부재지주, 그러니까 이제 지주가 그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고령화 때문에 경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 파악을 하고 이걸 신규 친농자와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 지역의 아이항해라는 곳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논을 정비한다든지 농로 관리, 수로 관리 이런 것들도 이 조직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일본형 직불제인 다면적 기능 직불은 지역의 공동활동 지원을 뼈대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70가지 활동 가운데 지역의 활동 조직이 지역에 맞게 골라서 실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속에서 활동 주체를 농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에게도 넓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에 선택 직불 지원을 확대 체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직불은 인구 감소 상황에 직면한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는 수로, 농로 등의 보존 활동을 지원하는 농지 유지 직불금 그리고 뭐 가변 보수나 농촌 환경 보존 활동에 지급하는 자원 향상 직불금 이렇게 나눠진다고 합니다. 네. 일본의 농림수산성이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작년 기준 1,032곳에서 이 유지 직불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역마다 상황이 좀 다르니까 필요한 곳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일본처럼 지역의 자생적 공동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선택적 직불제에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마다 논밭 등 농업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처럼 여러 가지 활동사를 제시하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에 필요한 활동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인력을 유도하는 것도 참고할 만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는 다면적 기능 직불 시행 배경을 농촌 지역의 과수화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마을 기능조화로 공동활동이 어려짐에 따라서 지역 자원의 이 보존 관리에 대해서 농가 부담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외부인들도 끌어들여서 이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일본이 하는 걸 보면 우리 얘기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전 세계가 다 비슷하게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네. 일본도 워낙 그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네.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올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음료 트렌드가
여성의 건강과 장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마켓 트렌드 리서치 기업인 민텔이 2024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식음료 트렌드를 조사해서 발표했는데요. 네. 여성 건강에 주목하기,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지원하기, 그리고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맛과 재미로 혁신하기, 이런 것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인구 고령화로 소비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된 장수 트렌드에서는요, 질병 위험증과 잠재적인 재정적 어려움 등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음료 브랜드가 어떤 걸 통해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분석했다고 합니다. 일단 장수를 위해서는 풍부한 영양과 정신적인 웰빙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영양과 정신적인 웰빙. 네, 맞습니다. 네. 민텔의 글로벌 소비자 연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55%는 좋은 영양에 대한 욕구에 따라서 음식을 선택한다라고 대답했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이외 지역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한 음식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많아지면서 이 지역에서는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품에 대한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도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건강을 고려하는 젊은 세대 가치관과도 이런 트렌드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건강하고 좋은 음식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나 그렇고. 네,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정신 건강에 대한 지원도 장수의 핵심 요인이고요. 민텔의 조사에 따르면 태국 소비자들의 절반가량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긍정적인 정신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래요? 대답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브랜드는 정신적인 웰빙 건강을 위해서 즐거운 식사 준비 또는 수면을 지원하는 제품이나 경험도 소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아유, 무조건이죠. 네, 예.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 잠이 점점 줄어들고 이게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요. 민텔은 여성 건강 트렌드에서는 월경 건강을 위한 맞춤형 식단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서 여성들이 기분 변화 또는 그 생리적인 주기 변화를 예상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산전, 산후 유제품의 가치와 맛을 개선하는데 좀 더 많은 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부분에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동남아시아 소비자는 커피를 구매하는 주요 요인으로 맛을 꼽았다고 합니다. 맛을. 네, 예. 우린 그냥 잠 깨야 되니까 커피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네. 맛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매일 커피를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도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는 소비자의 82%가 커피 제품을 선택할 때 맛이 중요하다라고 소비자를 대답했다고 하고요.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절반가량은 매일 디저트나 간식 등 달콤한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태국 분들이 이제 커피에 대해서 굉장히 고급 취향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네, 또 저는 맛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데. 베트남이 커피 주요 생산국 가운데 하나니까 또 그런 것도 반대잖아요. 또 근처에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곤충이 친환경적인 미래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메뚜기가 스태미나에 좋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물성 제품의 식품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내용인데요. 메뚜기가 새로운 슈퍼푸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식용 메뚜기가 흔한 카메룬의 드샹 대학교 연구팀이 연구한 내용인데요. 식용 메뚜기를 쥐에게 먹이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메뚜기를 먹인 그룹, 그리고 생선입니다. 청어를 기반으로 한 생선 가루를 먹인 그룹,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을 주지 않은 그룹,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일단 메뚜기를 먹은 쥐 그룹이 네. 성욕이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성욕이 증가. 네, 그리고 털 상태도 가장 좋았고요. 체중도 긍정적으로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울러서 메뚜기를 섭취한 쥐들은 단백질이 부족한 그룹에 비해서 12시간 정도 더 많이 잤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이런 효과를 곤충에 들어있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다양한 영소가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메뚜기 대 위협은 이미 동아프리카 지역과 예멘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걸 식량으로 전환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이 메뚜기 포함한 이 곤충들이 하루에 3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을 먹어 치울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아유, 메뚜기 무서워요, 진짜. 네, 예. 네, 농작물 다 다큐멘터리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같은 거 봐도 정말 무섭게 지나가잖아요. 네. 연구진은 이런 연구가 주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런 결과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압둘 박사는 메뚜기와 같은 식용곤충은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메뚜기는 영양제 요소를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태미나라든지 수면의 질 향상 그리고 쥐에 해당하긴 합니다만 털 건강 증진 같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중요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인의 4분의 1 정도가 곤충 성분을 섭취할 영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고요. 18%는 곤충을 형태가 그대로 있는 통째로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대답한 조사가 있습니다. 아, 저 아직 자신 없는데.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곤충은 아직 저도 약간 자신 없는데요. 어쨌든 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전문가들은 식용곤충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소식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교 내에서 이 식용색소가 들어간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금지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왜 그랬을까요? 캘리포니아주가 아동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 ADHD를 우려해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착색제 및 식용색소가 포함된 간식의 학교 내 판매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29일 날 처리했고 지난달인데요.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법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서는 앞으로 파랑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가 들어간 간식류를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금지된 식품 첨가물은 프루트루프와 같은 화려한 색깔의 시리얼 제품과 그리고 이제 치토스 아시죠? 과자류 그리고 네. 스포츠 음료, 케이크 믹스, 완두콩, 통조림 이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식용 염색제나 착색제는 ADHD와 관련이 있고 이런 환자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면서 학생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해롭고 중독성 있는 첨가제가 없는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런 그 색깔이 들어간 간식들은 학교에서 팔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번에 도입된 식용 염색제와 착색제 함유 간식류 금지는요.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에만 적용이 됩니다만 새로운 법을 만드는 의원들은 이 조치가 제조업체들의 식품 제조 환경의 변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면서 다른 지역주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ADHD가 식용색소 섭취와 관련이 있다. 예. 이거는 우리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들이 워낙 이렇게 색깔이 강렬한 간식들 좋아하다 보니까 좀 이거를 좀 자제시키는 것 부모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실제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법적으로도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해외 농업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는 길 괜찮으셨습니까? 비가 좀 왔는데. 네, 조금 오네요. 그죠? 네. 어떻게 곤충 얘기 앞에서 좀 했는데 네. 곤충 잘 드십니까? 네, 바삭하잖아요. 튀김 먹는 기분. 여기 계셨군요. 미래인. 네. 아, 그렇군요. 자, 여러분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밤에 약간 좀 살짝 덥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요 네. 며칠은. 근데 또 기온이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날씨가 네. 이러는 게.
밤에는 춥던데요. 그래요, 이불을 안 덮으면 춥더라고요. 네네.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저는 문 다 열고 자. 오늘 비가 오면 최저 기온이 급강하해서 1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네. 가을 들어 비가 많지 않아 벼 수확도 앞당겨서 지난 일요일 벼베기를 시작했고요. 주말에 태풍의 영향인지 또 주중에 또 비가 또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비가 그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또 이제 첫서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아침에 뉴스를 좀 보니까 대만 이쪽에선 태풍 얘기도 나오고 네. 태풍 소식이 좀 걱정인데 근데 또 비가 오고 기온이 뚝 떨어지고 첫설이 내릴 날도 또 얼마 안 남았고요. 네.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수원의 첫서리는 작년의 경우인 좀 10월 14일 정도에 네. 이렇게 왔고요. 2019년에는 한 10월 27일 정도에 이렇게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30년 평균을 기준으로 평년 기준이 10월 23일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저 기온, 일교차, 바람, 그다음에 기압선의 배치와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서리가 내리는 조건을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도상의 위치만으로 첫서리 날짜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지역 기상청의 누적된 자료를 참고해서 첫서리 때를 예측해야 합니다. 위도상으로 수원보다 북쪽에 위치한 연천 같은 경우는 2주나 늦은 11월 7일이 첫서리 오는 날인 것으로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첫서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왜 첫설이 내리는 게 뭐 좋은 게 있나요? 그 매섭던 풀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요. 또 풀. 예, 내한성이 강한 배추라든지 무, 아욱, 상추, 시금치와 같은 텃밭작물들은 아주 쑥쑥 자라주는 시기입니다. 풀들은 고개를 숙이는데요. 이미 씨앗을 맺었기도 하지만 기온의 영향도 크게 작용합니다. 네, 뭔가 드디어 이제 풀과의 전쟁에서 약간 해방되는 느낌. 네. 그럼 이맘때에 심어야 할 텃밭 작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첫서리를 20일에서 30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작물은 없을까요? 네. 또는 이제 첫서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면요. 우선 지금 파종에서 서리가 내리기 전에 아니면 서리 내린 후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재배 기간이 좀 짧고 내한성이 있어서 서리 이후에도 수확할 수 있는 작물들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일 적환무 같은 경우는 21일이면 수확을 할 수 있고요. 시금치는 30일 정도면 수확을 하는데 또 월동도 되니까 이른 봄까지 월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로켓 샐러드 또는 이제 루꼴라라고 하는 것은 28일 정도만 재배하면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케일은 3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고요. 또 월동도 합니다. 겨자채도 20일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고요. 상추도 20일 정도면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근대는 3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고 또 이제 남겨두면 월동을 해서 이듬해 봄에도 수확할 수가 있고요. 고수의 경우도 30일 정도면 수확하고 또 월동을 시켜서 이듬해 봄에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욱도 30일 정도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작물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중에 시금치나 케일, 고수 그리고 근대와 같은 작물들은 노지에서 월동을 하니까 솎아서 가을에 수확해서 먹을 수가 있고 이듬해 봄에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 아주 이득인데요. 네. 요즘 특히 샐러드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어린 싹이나 어린 열매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럴 경우에 당근도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미니 당근으로 수확해서 샐러드용으로 드시려면 지금 파종해도 됩니다. 또 그 첫서리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신다고 했는데 네. 혹시 방법이 있나요? 첫서리 늦추는 방법인데요. 첫서리는 보통 그 기온이 0도 됐을 때 내리는데 땅이 빨리 식거든요. 낮에 데펴졌다가 빨리 식는데 이렇게 빨리 땅이 식으면서 기온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서리가 내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땅의 기온을 낮추지 않고 그다음에 하강 기류를 막는 방식이 이제 주요한 작업인데요. 뭘 덮어놔야 되나? 예. 하늘의 날씨는 바꿀 수는 없지만 서리 피해를 막는 방법은 서리가 내린 이후에는 작물들의 이렇게 성장세가 둔화되고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데요. 서리도 맞고 최저 기온도 올리는 방법으로는 콜드 프레임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콜드 프레임.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온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강선으로 터널을 만들어서 투명 비닐로 이렇게 씌우는 것입니다. 조그만 텃밭에서 플라스틱 투명 박스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내려오는 차가운 기온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밤에는 이불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아, 예, 이불을 덮어요? 예, 밤 기온이 또 이렇게 더 떨어진다고 하면 꼭 살아있네요. 예. 이불을 덮어주기도 합니다. 여기 온상 안에도 한낮에 햇볕을 받아 온도를 비축한 다음에 밤에 열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정오 이전에 땅에 물을 듬뿍 뿌려주어서 물이 온도를 비축하게 하는 아하. 방법입니다. 예, 물은 천천히 차가우니까. 열을 비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요. 물이 네네. 온상 안에 물을 채운 페트병을 여러 개 놓아서 낮 동안 비축한 열을 밤에 방출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금 큰 이제 시설하우스와 같은 경우에는 줄지어 심어진 작물 사이에 직경 한 15cm 정도에서 30cm 정도의 비닐 물관을 배치해서 물을 이렇게 채워놓으면 낮에 열을 가두어 밤에 이렇게 방출할 수 있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낮 동안 이제 비축한 열들을 밤에 내보내게 되면 이렇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닐과 이불로 차가운 공기를 1차적으로 막고 또 비닐 터널 안에서 비축한 열로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비닐이랑 이불을 덮는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종이를 덮어줘야 하나요? 어떤가요? 이불은 낮에는 좀 걷어줘야죠. 낮에는 그죠. 광합성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일교차가 클 때는 또 너무 또 낮이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더워지지 않도록 또 비닐도 열었다 덮었다 반복해야 하는 수고로움을 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또 공기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또 너무 고온에서 작물들이 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밑거름으로만 키워야 하는 게 또 이들 작물의 특징입니다. 겨울을 노지에서 월동해서 봄에 다시 수확할 시금치, 고수, 군대와 같은 작물들은 가을 수확이 끝난 후에도 콜드 프레임 이렇게 온상을 만들어서 네. 이른 봄에 일찍 수확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일교차가 너무 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덮었다 걷었다 하는 반복되는 지루한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예. 네. 그동안 심어놓은 작물들을 먹은 벌레들도 좀 벌레들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많았죠. 네. 예. 이제 이렇게 첫서리를 앞두고 있으면 그런 벌레들도 한결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수고로움을 좀 보상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풀도 좀 줄어들고 벌레도 좀 줄어든다. 네. 아, 다행입니다. 자, 이제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질문 살펴볼게요. 먼저 지난주에 답변 못 해드린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703님, 텃밭에 고추 3포기를 심었는데 노린재가 온 나무를 뒤덮어서 뽑아버렸습니다. 이 노린재가 근데 땅속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상추씨를 뿌렸어요. 괜찮을까요? 보내주셨어요. 네. 괜찮을까요? 저도 일부 포기에 이렇게 노린재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노린재를 처리하는 방법은 노린재를 일일이 잡아서 페트병에다가 모읍니다. 네. 그런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질식시켜서 노린재를 죽여요. 스트레스 푸시는 거 아니에요, 노린재한테? 아니요. 그래서 이 죽은 노린재를 나중에 그 노린재가 많은 고추포기 밑에다 이렇게 뿌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질식돼서 이렇게 죽어가면서 경고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을 분출해요. 여기 오면 다 죽어. 친구들한테 얘기하는군요. 네, 오지마라고 하는 이제 향기 물질들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노린재들이 도망갑니다. 그냥 적당히 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죽여도 되고. 네, 살아 있으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완전 죽인 다음에 노린재를 그 주변에 이렇게 뿌려놓으면 더 이상 노린재들이 안 옵니다. 질식해서 죽인 노린재를 네. 뿌려놓으면 노린재를 막는다. 네. 노린재가 노린재를 막는다. 그리고 고추에 오는 노린재는 고추만 또 가해야 하는 노린재거든요. 상추까지는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땅속에 노린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곳에 상추씨 뿌려도
그 노린재가 상추에까지 이렇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그 않으셔도 와중에 될 것 같아요. 노린재가 아주 취향이 확실하네요. 네. 네. 자, 1297님. 쪽파가 자라면서 좀 가늘게 자랍니다. 네. 왜 가늘게 자라나요? 그리고 비료는 어떤 걸 주면 좋을까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애초에 심을 때 좀 쪽파 위쪽을 약간 좀 잘라내고 이렇게 심으면 좀 굵게 자라거든요. 아, 위쪽을 잘라내고. 네네. 예. 그리고 좀 지금 비료는 이제 보통 좀 복합 성분이 들어가 있는 퇴비라든지 그다음에 제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거름. 네. 그래서 이제 좀 일단 좀 빨리 성장을 시켜서 수확해 드시고 월동할 수 있는 양분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옷걸음을 해주셔야 합니다. 옷걸음으로. 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청취자 한 분과 직접 연결해서요. 궁금한 질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충남에서 사는 유숙자입니다. 네, 충남의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관장님께 반갑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네. 궁금한 거 물어봐 주세요. 유 선생님. 네. 굉장히 여름에 더워가지고 가뭄이 심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비가 조금 왔길래 돌산 가시를 뿌렸어요. 네. 근데 돌산 가시 지금 보니까 너무 빽빽이 난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지금 씨 뿌리기는 저쪽 밭에 좀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씨 뿌리기는 좀 늦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배추처럼 이렇게 옮겨서 심으면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오히려 더 좋을까요? 더 수확량을 더 늘리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네, 너무 빽빽하면 연하게 자랄 것 같아서. 네 중간 솎아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거 아까운데 솎아서 거기다 배추처럼 옮겨 심으면. 네. 쉽게 뭐 옮겨 심어도 되는데 푹 떠서 흙을 좀 묻힌 상태로 이렇게 옮겨 심으시면 되는데 네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소금 작업을 그런데 꼼꼼하게 하려면 되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뽑듯이 뽑아야 네.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옮겨 심었을 때 활착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흙을 그런데 사비로 이렇게 뚝 떠가지고 네네. 흙해서 하는 거는 잘 산다는 거죠? 네네. 예. 마늘하고 양파 심을 자리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크게 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우리 선생님이 다 살리고 싶으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한 포기도 놓칠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배추금도 비싸다고 해가지고요. 같이라도 좀 키워서 한 통 해서 먹으려고요. 솎아서 샐러드 형태로 이렇게 볶음밥이나 아니 관장님 비빔밥. 속지 않는데잖아요, 지금. 아. 옮겨서 지금 아니, 다 살리실 아니, 겁니다, 지금. 네. 네, 그러시군요. 또 궁금한 네. 거 있으세요, 선생님? 궁금한 거 많죠. 노인데 네. 그것도 좀 아까 들었는데 네. 그거 진짜 신박한 그런 네. 아니 옥수수를 심었는데요. 옥수수가 비둘기가 다 따먹고 새가 다 따먹고 정작 먹을 게 없어요. 네네. 옥수수. 그럴 때는 그물을 쳐줘야 돼요?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허수아비를 세워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허수아비를 세울 때 헌옷으로 세우잖아요. 네. 근데 헌옷으로 허수아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땀 흘렸던 옷, 네, 땀 냄새가 배어 있는 옷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야 돼요. 엄마 어떡해요? 새들이 보통 냄새에 예민하거든요. 어머 그래요? 예, 그래서 작업복 입고 땀 흠뻑 흘린 상태에서 옷 갈아입으시고 그 땀에 쩔은 옷으로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워놓으면 새들이 냄새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야, 오지 또 않습니다. 그래요, 냄새. 그렇군요. 선생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세요?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네. 뭐 혹시 감사합니다. 명품만 갖고 계신 거 아니죠? 네? 명품 옷만 입고 일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또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선생님. 아니 저는 토마토 심으면 토마토가 그렇게 안 돼요. 네. 어떻게 그리고 막 할까요? 토마토도 새가 다 막 와서 잘 익은 것부터 먹더라고요. 그때도 허수아비 세워야 되겠네요. 예, 새 피해가 심하시군요. 새가 많아가지고. 네. 아유 속상해 어떡해요. 옥수수도 그렇고 토마토도 정작 먹을 게 그렇고. 없어요. 서른 것은 그냥 있고 빨가는 거는 다 새가 먹었어요. 그래서 농부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유일하게 놈자가 붙는 게 새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선생님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할게요. 7262님. 안녕하세요. 올해는 무더위 탓으로 배추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옥상 텃밭에 지금 배추 심어도 되는지요? 참고로 여기는 청주입니다. 보내주셨어요. 네, 배추로 속이 꽉 차는 배추를 수확하기는 힘들고요. 지금은 네. 아마 심어도 되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어도 잘하죠. 예, 뭐 겉절이 수준으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예, 싶네요. 지금은. 예. 된답니다. 7262님. 저는 추천드립니다. 배추 가격을 보니까 너무해서. 배추가 비싸니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좀 겉절이로 만족하는 것도 네, 우리 입맛을 살짝 바꿔서. 네. 자, 그리고 김옥주님. 김장 배추가 속이 없어져서 껍질만 남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분들이 다 아우성입니다. 이거 원인이 뭘까요? 하고 보내주세요.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네. 올해 근데 은근히 이런 분들 꽤 사연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저번 주에도 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더위가 좀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로 벌레 피해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배추 이렇게 안쪽을 들여다보면 배설물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정색이나 아주 진한 청색의 배설물들이 이렇게 또록또록 이렇게 맺혀 있으면 청벌레나 이제 배추 흰나방 애벌레, 벼룩벌레 뭐 이런 애들의 소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지색의 약간 무른 똥이 이렇게 배설물들이 쌓여 있으면 민달팽이나 달팽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배추 속을 먹는 애들은 벼룩벌레나 청벌레 또는 이제 이런 배추 흰나방 애벌레는 잘 속까지는 먹지는 않거든요. 겉잎을 먹기 때문에 아마 달팽이나 민달팽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이고, 예. 보통 이 친구들이 가야 하는 시간이 밤 시간이거나 농부들이 밭에 안 오는 시간에 예, 먹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추 밑에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면 그런데 이제 숨어 있는 것도 가끔 이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얄미울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올해 같은 상황에서. 속이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거기를 먹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서 주변에 뿌려준다든지 아니면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로 유인해서 살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청취자들 중에 그 달팽이 어떻게 없애야 되냐고 하신 분이 지나가다 제가 본 것 같은데 예, 네. 꼭 참고하셔서 네.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2479님 인삼 씨앗이요. 어떻게 하면 싹이 나오나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인삼을 집에서 키우시고 싶은가 봐요. 이야, 예. 네. 굉장히 어려운 작물 아닌가요? 네, 인삼은 이제 인삼 열매를 보고 보통 이제 진생베리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빨간 열매 안에 보면 이제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은 미숙 종자에 속합니다. 미숙 종자요. 예. 그래서 보통 인삼을 재배하시는 농가에서는 개갑철이라고 해서 더 후숙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갑처리가 다른 게 아니라 모래층에다가 씨앗을 넣고 층층이 이렇게 시루떡 만들듯이 이렇게 습한 모래 속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씨앗, 예. 네, 그러면 이제 후숙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파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후숙은 어느 정도나 하는 거예요? 보통 뭐 한 달에서 두 달 뭐 이 정도는 이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후숙 종자들이 의외로 인삼 말고도 이런 그 야생종의 종자들은 이렇게 개갑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조치 후에 후숙시킨 다음에 파종을 하시면
인삼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못 해드린 질문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음 주에 꼭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10월의 첫날입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고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곳에 따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일기예보 잘 참고하시고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각장애인